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이번 222화에서는 레포 시장 불안 요인이 뭔가, 그리고 JP 모건이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레포 시장이 이제 9월 달에 처음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그 중심에 JP 모건이 있다라는 것을 지목을 했습니다, 최근.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12월 FOMC가 열립니다. 근데 과연 이번 12월 FOMC에서 레포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연준에서 언급을 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9월 달부터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아직 이게 일단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 별의별 뭐 소문이 난무했지만 뭐 별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 12월 FOMC에서도 지금 레포 시장이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레포 시장에 대해서 딱히 언급이 없을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은행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지금 레포 시장 문제 때문에 4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독자분들도 링크를 계속 올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먼저 지금 레포 시장에 대해서 좀 크게 나오는 타이틀을 좀 살펴보면, 레포 시장에서 이제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그 분석가가 최근 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수일 내에 이 마켓 시장이 좀 붕괴될 것 같다. 이 레포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마켓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붕괴될 것 같다.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포칼립스 1.0은 이제 9월 달에 먼저 발생이 됐었죠. 9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 2.0이 일어난 건가? 왜냐하면 지금 레포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도 직접 개입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말이죠. 10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한번 레포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작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연준이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에서는 이제 4차 양적 완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9월이죠. 처음에 지난 9월에는 이제 이 레포 금리가 거의 10%를 급등했어요. 10%. 10%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제 신용 경색이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S&P 500을 당시 좀 급락을 시켰습니다. 단기 급락을 시켰고, 결국 연준은 10년 만에 레포 금리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약 2천억 달러가 투입이 되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됐죠. 이걸로 해결이 안 됐고 9월 말, 10월 말 연속으로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10월 말에, 이게 제가 아마 201화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1화 때. 201화 당시에 연준이 이거 QE 아니다 하면서 레포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금 투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오버나잇 시장에 11월 14일까지 1200억 달러를 이건 최소 수치입니다. 최소 1200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단기 레포 시장, 이게 거의 보통 2주라고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이런 그 단기 기간의 레포 시장에서도 450달러, 450억 달러, 450억 달러 이렇게 2번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채권 매입을 가동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문제는 지금 어쨌거나 은행들의 지불 준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 연준이 본격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것도 이제 1화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그 이후에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9조 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 최미래 소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차 대조표 이제 2주 전입니다.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 9월 25일부터 레포 시장에서 1250억 달러의 단기물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양적 완화의 다른 형태, 그러니까 낫QE죠. 낫QE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확장을 했는데, 어제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물을 연준에서 롤오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끼워 맞추기식 양적 완화, 즉 장기물이 아닌 단기물 매수와 단기물 롤오버는 곧 양적 완화다라는 것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미래 소년님은 이제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대차 대표 확대가 아니라 축소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강하고 채권금리가 상승했고 달러는 신흥국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본 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차 대조표 확대 방침을 발표했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물을 단지 롤오버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대차 대조표 자체를 축소하는 흐름으로 봐야 할 건 아직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축소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큰 그림은 대차 대조표 확대 국면을 유지 중이다. 그리고 연준 의사록에서도 레포 운영을 당분간 계속할 거라고 제가 그 의사록 공개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차 대조표가 200일화 당시에는 4조 달러가 좀 안 됐죠. 근데 지금 결국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그리고 이때 구간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최미래 소녀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잠깐 줄었을 때.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대차 대조표 확장 국면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대차 대조표는 아마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대차 대조표 상승 그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도, 상승한 이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양적 완화와 3차 양적 완화 당시의 그 각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사실상 QE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대차 대조표 그 확대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이제 딱 선을 그었죠. 이건 QE가 아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QE에 대해서 그때 정의한 게 있어요. QE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일단 QE라고 한다면 시장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산 매입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형 은행들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QE4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 연준이 4차 양적 완화다라고 명명해서 진행을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할까요? 앞뒤리 다 퍼즐을 맞춰보면 결국 뭐다? 시장 붕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연준에서 QE라는 말을 제대로 쓰고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 붕괴가 없는 상태에서 QE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QE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차 대조표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그런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형태의 QE는 아닐 겁니다. 그런 형태는 이제 5차 QE로 넘어가겠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1월 말, 1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내용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잠깐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금융 규제에 따른 자본 추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 단기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최근 공표한 분기별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에 해당되는 대형은행 6곳 중 4곳은 서차지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GSI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설명이 되었듯이 GSIB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은행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6개 은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4곳이 특히 이 자기자본 규제, 이 규제안 때문에 은행마다 이제 지준율이 있잖아요. 주진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은행마다. 그런데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니네는 정말로 금융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은 은행이기 때문에 특히 니네들은 금융 안정성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법적으로 추가로 요율을 부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JP모건이 4%로 가장 높아요. 모든 은행에서 전 세계 은행, 미국의 은행에서 JP모건이 이 추가 요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불준비금 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준금 요율이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지불준비금 요율에 4%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항상 자본을 충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다른 은행들보다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금융 시스템에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더 안정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다 정해졌어요. 이게 2008년 위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바젤 협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은 결국 법정 지준율 4% 이만큼을 추가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JP모건이 레포 시장에서 처음 9월 달에 발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은행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지목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JP모건의 대차 대조표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보여주는 차트인데 요게 지금의 대출입니다. 대출. 이게 위험 자산에 속하죠. 대출은. 그리고 안전 자산에 속하는 거는 요건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대출을 매도를 해버렸어요. 대출을 매도를 청산을 하고 그 자금만큼 안전자산, 채권 쪽으로 다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청산하게 되면은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레포 시장 같은 단기 자금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대출을 청산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은행 간에. 그래서 JP모건이 지금 어쨌든 여기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만큼 얘네들은 뒤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그 자금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것 때문에 9월달 이후부터 지금 레포 시장에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자로 JP모건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청산을 해서 제가 그 장기 채권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비중을 이렇게 높여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30년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불 준비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법정 지준율의 그 4% 추가로 더 충당해야 되는 그런 이 기준이 30년 장기 채권을 가질 때는 이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4%에 해당되는 이 자금을 추가로 JP모건은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JP모건이 연준의 본격적인 QE를 예견을 하고 단기금융시장 발작을 조장한 게 아닌가. 당연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QE를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QE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붕괴입니다. 그것들을 예상을 하고 얘네들은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뒤에서 그 자금을 안전자산 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JP모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재무 건전성이 더 좋아지죠. 그리고 JP모건은 1티어란 말이에요. 1티어. 은행에서 1티어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제공하는 그런 유동성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는 은행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중금을 다 땡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하위에 있는 그런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레포 시장에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JP모건을 레포 시장의 금융 발작 원인 제공자로 지목을 한 거고요. 그러면 JP모건은 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까? 대차대조표를 왜 위험자산을 청산을 하고 안전자산을 높이면서까지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안전하게 바꾸는 걸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본격적인 QE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은행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레포 시장에 금리가 급등하든 말든 일단 우리 은행부터 챙기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에 발작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리세션이 가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다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자산 쪽으로.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더 높이잖아요,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JP모건이 이렇게 엄청나게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대차대조표를 조정을 하게 된다면 얘네만 이렇게 좋아지면 괜찮은데 얘네가 이렇게 현금을 다 땡겨가는 만큼 이 하위 은행들은 다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JP모건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 하위 은행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지분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JP모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채권 비중을 높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뭐다? 레포 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만큼 연준은 유동성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자금을 계속 JP모건은 빨아들이면서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차대조표 수정을 계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JP모건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 레포 시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JP모건 스스로는 자산의 이런 건전성,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익 극대화 그런 거랑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 연준이 어쩔 수 없이 QE를 할 수밖에 없게끔까지 유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JP모건이 또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요거. 야, 니네가 지금
금융규제다 뭐다 해서 지금 서차지 규제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4%의 추가 자금을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금이 필요한 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연준에서는 할 말이 없죠. 연준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이 어떤 빅피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무 건전성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알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리세션까지 연결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높은 JP모건은 또 한 번 2008년 당시처럼 베어스턴스 같은 알짜배기 은행들이 쓰러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헐값에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JP모건은. 그리고 금융 자산만 매입을 할까요? 다른 알짜배기 그런 기업들도 막 인수합병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이것 때문에 그대로 양적 완화가 예상이 된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물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2020년에. JP모건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안전하게 바꾸고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지준율 이거를 이 퍼센트를 낮추려면은 결국 은행 점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은행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JP모건이 9월 시점에 이제 은행 점수를 보면 751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21포인트를 내리지 않으면 자본 추가폭이 3.5%에서 4%로 높아지는데 이미 지금 4%로 지금 쿼터별 상황을 보면은 거의 지금 굳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차대조표를 바꾸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은행 점수를 높이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은행의 그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한 은행들이 있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얘네들도 지금 점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JP모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은행들 있잖아요.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얘네가 지금 다 보면은 붉은색으로 표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다 재무 건전성을 그만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예전에 영상을 드릴 때 대형은행 중심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걔네 그 대형은행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조금 이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은행들이 결국 자금을 다 빨아들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위 단계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갑자기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레포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이거 막으려고 연준에서 자금 투입했는데 지금 이 대형은행들이 이런 추세를 멈추질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레포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연준에서 돈은 계속 때려붓고 있지 대형은행에서는 그거 자금을 받아서 족족 대차대조표 수정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지. 그럼 연준에서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투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 그래서 QE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QE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대차대조표를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이 대출을 계속 청산을 하고 장기 채권 중심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을 좀 올리려는 이런 흐름이 멈추질 않는다면 레포 시장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QE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QE를 해야만 이런 대형은행 말고 그 위에, 그 밑에 있는 2티어나 3티어 은행들에게도 자금이 도달을 할 거예요. 그래야 레포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될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붕괴 전에 QE를 할 것인지, 아니면 JP모건이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무건전성을 바꾸고 있는데, JP모건 뜻대로 시장이 붕괴된 이후에 QE를 촉발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JP모건은 알짜배기 은행 자산들이나 기타 금융 자산을 헐값에 매수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 결과론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레포 시장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포즈사르라는 사람이 QE를 출범시킬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스카이림 쪽에서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음 주와 연말에 레포에 대한 추가 운영안을 발표할 거다. 그렇게 해서 레포 시장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 보여진 내용은 지금 여긴 틀렸죠.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없으면은 레포 시장이 이렇게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굳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대형은행 애널리스트들 쪽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QE 문제, 과연 시장 붕괴 후에 QE4를 하게 될까, 아니면 시장 붕괴 없이 일단 레포 시장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QE4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QE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킬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마 내일 새벽에 그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연준이 레포 시장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새벽에 FOMC에서 조금 크게 다뤄야 될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멤버십 분들한테는 금요일날 영상을 좀 땡겨서 목요일날 그 FOMC 리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금요일에는 그냥 시장 분석 영상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월요일날 FOMC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는지, 과연 레포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한 후에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멤버십 분들은 뭐 내일이나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